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경인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은 시안책방 최초로 시인을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윤동주 시인이고요. 여기는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에서 전해드립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도 포켓폰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는데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윤동주는요, 사실 저항 시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독립투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시인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아마도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 감옥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대한 상징성을 강하게 주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루타로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으로만 짐작이다. 너무 목이 메어서 정말 슬프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정말 그 짐작으로만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윤동주가 북간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윤동주의 집안은요, 북간도에서도 부자 소리를 듣는 축이었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아버지는요, 국정 유학파로 북간도 민족교육 거점인 명동학교의 교사이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명문가 도련님이라는 게 더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집안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심취해 있었던 문학 청년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교회 오빠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1938년에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연희전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비가 바로 윤동주 시비인데요.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윤동주를 기리는 시비거든요. 여기가 이제 윤동주 공원으로 쓰였고요. 예전에 그 연세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그 짜장면을 시켜 먹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그 윤동주 시비 앞으로 갖다 주세요 하면 정말 번개같이 와가지고 갖다 주곤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저렇게 벤치도 있고 식탁도 있는 걸 보니까 약간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저 뒤쪽으로 윤동주 기념관도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윤동주를 좀 기리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시는요, 이 연희전문 시절 쓰여진 시가 바로 자화상, 별에는 밤, 서시 같은 시들이에요. 이 윤동주 시비에서도 쓰여진 게 서시거든요. 이 윤동주의 시는 서시를 빼고 한 총 118편 정도라고 하는데요. 짧은 생애였지만 그래도 시인이 평생 남긴 작품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거죠. 그 작품 중에서도요, 윤동주의 시 백미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바로 연희전문 시절에 쓰여졌다는 것 때문에 연세대도 이렇게 시비를 만들어가면서 윤동주를 기리고 있습니다. 짜잔! 자, 이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게 립교 대학이라고 해서 윤동주가 일본으로 가서 유학하면서 다녔던 바로 거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희전문을 1941년 졸업하고요.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간 윤동주는 도쿄의 립교대학, 저게요, 이케부쿠로 역에서 아주 가깝게 걸어올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앞서 말했지만 윤동주의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절친인 송몽교를 따라서 교토의 도시사대학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사실 송몽교는 만주 군관학교 입교 전력이 있어서 요시찰 인물이었거든요. 이 친구와 행동을 같이 하는 일이 많아서 결국 1943년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하던 중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형무소에서 죽게 되죠. 이때 지속적으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윤동주의 생애는요, 독립운동가의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의 대표적인 시 서시를 봐도요, 독립투사보다는 유약하지만 아주 양심적인 청년 하나가 떠오릅니다.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시인이에요. 여기 제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핸디북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들 있죠. 길 같은 경우를 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별에는 밤 아시죠? 별에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서시는 그건 저희가 외우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 윤동주의 거의 마지막 시로 알려진 쉽게 쓰여진 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여기서 유학하면서 썼다라고 하는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부끄러운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는데
부끄럽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무엇이 그리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찰, 거기서 나오는 부끄러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어떤 저항시로만 파악하면 사실 이 전체보다 큰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 같고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도 대항할 수 있는데 대항을 못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또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것에서 좀 더 큰 어떤 이상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회에서의 그 갈등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연세대의 상징 같은 곳인데요. 저쪽에 본관도 보이시고요. 저쪽에 이제 언더우드 동상도 있어서 많은 영화들에서 로케 장소로도 많이 쓰이고 했습니다. 예전에 뭐 엽기적인 그녀라든가 클래식 같은 영화에서도 썼었죠.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윤동주의 시가 굉장히 완성되어 있고 기교적으로도 출중한 시다, 세련된 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파악이 쉽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또 소박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가 더 어렵죠. 그래서 그의 시를 기교 위에 존재하는 생명의 시다라고 평가하는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윤동주가요, 옥중에서 죽었을 때가 28살이에요. 겨우 28살. 요즘 같으면 취업준비생으로 한참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인데요. 만약 살아서 조금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조금 더 많은 시를 썼다면 한국사의 위대한, 한국 문학계의 정말 위대한 서정시인이 되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은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가 자신의 친구 윤동주를 회상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실했다라고 회상한 구절을 보아도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윤동주의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런 시 있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이렇게 하는 시인데요. 이게 이제 고향이 북간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시인데 어쩌면 정치적인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도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장소도 꽤 중요한 장소죠. 네, 추워가지고 입이 좀 얼어붙었습니다. 윤동주가 저항 시인이네 아니네 하는 논란도 사실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윤동주는 일제시대에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문학가라는 점, 일제히에서 날개가 꺾인 지식인의 어떤 상징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유약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어떤 폭압적인 정치에 대한 폐해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시에는요, 나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저항의 아이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윤동주 문학관 위에 있는 그 산책로, 올라가는 산책로인데 이 길이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죠. 윤동주 하면 BT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원자폭탄 문제를 세계에 알린 티셔츠 때문에 그걸 입고 나왔다가 문제가 되어서 일본 안에서 BTS가 나오기로 한 방송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요, 리더인 RM이 가을 사진이라며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그게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에서 이렇게 가면서 얼굴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딱 그냥 가을 사진이다 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윤동주 저항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윤동주 문학관의 사진을 올림으로써 메시지의 상징성을 주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윤동주는 폭탄을 던지면서 전장에 나서는 행동파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일생과 생각을 통해 일제시대를 살아낸 인물, 그래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이는 게 윤동주 문학관이거든요. 원래는 이 부암동 지역의 물탱크였는데 물탱크를 좀 저렇게 리모델링해서 윤동주 문학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시안책방 최초로 시인을 다뤄봤고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노력도 정말 가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이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주실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